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력부 김상훈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대체팀 그리고 채권팀에 이어서 어떤 그 기초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오늘 순서는 크레딧, 신용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담당이다 보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정혜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용시장,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시청자의 시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보이세요? 네.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부장님.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아무래도 네. 접근성도 굉장히 그렇죠. 편해서 네. 이제 쉽게 다가오는데 채권은 참 어려운 금융 상품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이자를 준다거나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 참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등급 용어들이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번 기회에 부장님께서 좀 친근하게, 친숙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전 시간에 안재균 팀장 통해서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채권 시장 전반 중에 신용시장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 주신 신용 크레딧 시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좀 생소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언어들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신용채권, 크레딧 채권, 사실은 제가 기초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채권한다 그러면 소위 이제 추심이나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법상 어쨌든 정해져 있는 법률 하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리고 그 상환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이러한 법률적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들 중에서 크레딧 채권은 뭔가 좀 다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채권이고요. 다만 누가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발행했느냐에 대한 구분을 왼쪽 차트, 파이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정혜진 연구원께서 잘 만들어주신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은 단연 국채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액면에 보면 신용 등급이라고 영어 알파벳이 써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이제 무위험 채권, 그러니까 준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약간 진한 파란색,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있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통한증권, 그리고 국채 밑에 있는 지방채, 요 3가지 카테고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 본드, 그러니까 무위험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채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통한증권은 통화안정증권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지방채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살 때 그 지역에 발행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 또한 무위험 채권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요 3가지의 카테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 파이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보신 왼쪽 부분들이 다 크레딧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전체 규모 자체는 오른쪽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만 봐주시면 되는데 2021년이 제일 컸었어요. 그때 2,570조 가량의 잔액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 5월 달까지 좀 줄어서 지금 현재 한 2,300조 가량의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정혜진 연구원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주식시장 굉장히 우리가 바로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좀 친근한 시장인데 채권 시장은 조금 알면서도 모를 것 같은 좀 멀어 보이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의 구성 주체로서 보면 튼튼한 한 그 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 질문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용어들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구분하기 어려운 건 만약에 정혜진 연구원도 처음에 들어오셔서 제일 이 부분들이 제일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특수체 이름부터가 그렇죠. 너무 특수하다고 하는데 왜 특수한 건지 그렇죠. 누가 발행하길래 특수하다는 이름 명칭을 붙이는지 이게 되게 애매했죠. 애매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조금 해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주체에 따라서 채권의 이름,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분류를 조금 해요. 신용시장 내에서는 총 4개 정도, 물론 굉장히 많지만 큰 카테고리 4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특수체가 있어요. 특수한 주체들이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수한 주체가 누군지 또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친근한 자본시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4조 3항에 보면 특수체 증권에 대해서 가로치고 약간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네.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법률이 있는 업체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화두인 한전. 네.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특수체죠, 그죠? 맞습니다. 네, 한전법이 한국전력공사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 좀 브로드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된 법률이 있는 업체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체라고 저희는 구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2가지 정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전과 같이 뉴스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한국전력의 자회사들. 네, 맞습니다. 네, 발전자회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전자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은 특수체일까요? 아닐까요? 특수체가 아닙니다. 역시 누가 같이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특수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상 결국은 한전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된 법에 의해서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어야지만 특수체라고 우리는 분류하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등 발전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 그러면 우리 지방공사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이런 지방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특수체일까요, 아닐까요? 특수체가 맞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 맞은 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2014년 6월 이후에 발행한 채권은 특수체. 그리고 그 이전은 물론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일반 회사채로 분류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법률에 없는데 왜 그들은 예를 들어 SH공사법, 경기도시공사법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들이 발행한 채권은 14년 6월 이후부터 특수체일까? 그 사이에 하나 일이 있었어요. 2014년 즈음에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좀 큰 데들 말고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이 2업체들이 그때 당시에 혹시 대학생이셨는지 맞죠? 아마 그때쯤인 것 같은 고등학생이었나요? 2014년이면 대학생. 대학생이셨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큰 그 스포츠 이벤트가 일어난 전후에 그 도시들, 그 지방들이 사실은 약간의 재무적인 그
그 지표 자체가 크게 저하되는 모습들을 종종 확인을 합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평창을 두고 있는 강원도와 당시 인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고심 끝에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방공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되는 법률은 이제 지방공기업법하고 그러니까 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거든요. 그 지방공기업법에 이제 발행 관련된 조항 중에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라 함이라고 법률을 개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행한 채권들은 특수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는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표 보시면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은행채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쉽게 이제 은행이 발행한 채권들을 토탈리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은행채도 그 편의상 한 두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을 시중은행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들 중에서도 이제 특수은행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수출입은행, 이런 특수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을 특은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또는 이제 뉴스플로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러한 주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회사채인데요. 사실 회사채는 신용채권 중에 특수채, 은행채, 그리고 곧 말씀드릴 여전채를 제외한 모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전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전채 좀 익숙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신 전문 업체, 그러니까 수신은 못하고 여신만 빌려주는 것만 하는 업체들을 여신 전문 업체라고 하고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여전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익숙한 업체 사명에 이제 카드, 캐피탈 뭐 이러한 사명이 붙은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법이라 좀 지겨우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 같고요. 그럼 어떤 업체들을 여신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1조에 구분되어 있죠. 2조에도 좀 더 해석이 잘 되어 있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업, 할부금융업, 그리고 신기술 사업금융업 요 네 가지를 하는 업체들을 여신 전문 업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들이 카드, 캐피탈사들이고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저희는 여전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시장 또는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또는 글 같은데 쓰는 단어들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잘 설명해 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크레딧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신용등급일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 신용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장표를 좀 봐주시면 우선 그 신용등급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실제 그 회사의 소위 신용도를 표현하는 문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신용평가사가 있고 글로벌리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발행사들 또는 소버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그 국가의 신용등급을 레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플 A부터 싱글 D까지 총 10개의 스케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이제 투자해도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트리플 B급 이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블 B급 이하는 이제 투기 등급 소위 하일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스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 끝단 그러니까 트리플 A랑 싱글 D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너치라고 표현을 해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해서 그 등급들을 구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오늘 몇 포인트야라고 이야기하듯이 크레딧에도 각 신용 등급별로 회사채 또는 여전채별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라는 것 자체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크레딧의 전반적인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원리금의 상환 능력이다. 아까 제가 신용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순수하게 신용도는 아니고 어쨌든 원리금 상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잠깐만 이게 잘못 들어갔다 그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아니라 크레딧 레이팅이 원리금 상환 능력인데 그지? 네. 이 스프레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컷하고 너치부터 다시 설명할게. 네. 그런데 이 신용등급 구분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끝단 트리플 A급하고 싱글 D를 제외한 가운데 있는 8개 스케일은 우리가 너치라는 것을 통해서 더 세분화합니다. 플러스와 제로와 마이너스 이 세 개로 훨씬 더 많은 표현들,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표현하려고 그 구분을 해 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용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표현이 신용등급이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저는 원리금의 상환 능력을 표현한 거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그 레이팅 에이전시들, 신용평가사들 그 분들도 계신 분들도 사실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정해진 연구원은 바르게 답하겠지만 대부분은 삼성전자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이 없습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원화 발행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신용등급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용도 이꼴 신용등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용등급은 그 회사의 원리금 발행한 채권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표현한 거다 문자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라고 제 소회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대한 해석은 크레딧 스프레드일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몇 포인트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크레딧 채권들의 가격 지표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뭔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화학이나 아니면 철강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와 가격의 차이, 뭐 이런 게 바로 스프레드이죠. 크레딧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란 뭐냐면 결국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무위험 채권 대비해서 크레딧 채권의 금리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론상 표현하는 팩터들,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고 유동성 위험도 있고 다양한 그 위험들이 집목되어 있는 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브로드하게 크레딧 스프레드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스크 프리미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무위험 채권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레딧 채권의 그 차이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왼쪽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회색이 이제 말씀드린 무위험 채권의 대표적인 채권 9930년이 될 것이고 그 위에 이제 그 곤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요게 바로 스프레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나요?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제일 헷갈리실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리가 막 올라가면 최근처럼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주로 보이곤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를 한 2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2020년 4월, 5월, 6월. 이때 당시에 기억하시죠? 그때 네. 당시에 생각해보면 금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고민들, 신용시장에 대한 고민들은 더 확대됐었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거죠.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스프레드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레딧 스프레드가 의미하는 바는 리스크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신용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그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어떻게 그 문자들에 대한 신용시장에 나오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네. 생소했던 단어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기초교육 사실은 이제 신용시장이라는 게 채권보다도 더 멀리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 단어에 대한 해석들이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정혜진 연구원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고민했던 것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흥미가 생기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신용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뭐 다양한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기초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투자 아카데미에 계속 담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